오늘은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의 정해진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가,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서 샘플을 이쪽 오른쪽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왼쪽에 그 양식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술 개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는요, 크게 보면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기술성에 관한,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사업성에 관한 겁니다. 기술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참신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성 부분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성장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성 파트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개발 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 박스에 간략하게 작성 요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작성 내용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연구과제를 여러 번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각 항목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나도 좋고, 그리고 그걸 보고 평가하는 심사위원분에도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라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개발기술 개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글만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서술식.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함으로써 뭐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한 20줄 써놔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뒷부분의 기술 개발 내용에서도 엄청나게 텍스트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을 일단 좀 배려를 해주자고. 첫 장에서는 글과 그림으로 보기 쉽게, 알아먹기 쉽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글을 계속 쓰는 것보다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정부 과제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최종 목표예요. 그렇게 최종 목표를 딱 때리고 어떠어떠한 얼굴, 어떠어떠한 몸통, 어떠어떠한 팔다리, 이렇게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만드는데 1, 뭐, 2, 뭐, 3, 뭐, 이렇게 써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종 목표는 기술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고, A는 다시 A1, A2, A3 등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기술을 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개요. 개요라는 게 뭡니까? 개략적인 요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요약문이에요. 요약문인데 저걸 막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서 쓰면은 누가 그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림하고 글하고 섞어서 쓰고 딱 그 한 페이지에 끝나게 줄간격을 줄이거나 늘려서라도 딱 한 페이지에 맞춰주는 거예요.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 2가지 사례입니다. 어떠세요? 보기 편하지 않나요? 페이지의 반 정도는 그림, 반 정도는 텍스트, 반 정도는 그림, 반 정도는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도 쭉 말로 쓰는 게 아니고 땅, 그리고 땅, A, B, C. 그리고 그것을 또 A-1, A-2, A-3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큰 목표를 쓰고 그 중에 A 파트, B 파트. A 파트는 A1, A2, A3 이렇게 쓰고, B 파트는 B1, B2, B3. 각자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만, 예를 들면은 설명하는 문장을 길게 하고 1, 뭐, 2, 뭐, 3,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 쭉 쓴 다음에 1-1, 1-2, 1-3, 2 쭉 쓴 다음에 2-1, 2-2, 2-3, 3 쭉 쓴 다음에 3-1, 3-2, 3-4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어찌됐거나 글만 쫙 놓고 서술식으로 써가지고 보는 사람이 그걸 막 읽으면서 문맥을 파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굉장히 많은 서면평가를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확 들어오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첫 페이지에서 과제 선정이 상가름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는 서면 평가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면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미리 모여가지고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대면 평가에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짧아요. 한 사업계획서당 뭐 많아봐야 10분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읽어봤을 때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해야지 대면 평가에서도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페이지에 개요 부분에서 꽉 들어찬 텍스트 가지고 문맥 전달이 잘 안 된다면 아마도 서면이 됐든 대면 평가가 됐든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들 겁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 필요성입니다. 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자기가 단정을 해놓고 왜 필요한지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술 개발 필요성은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하니까 필요하지 않겠어? 필요하다는 마음을 심사위원이나 보는 사람이 느끼게 해야 돼요. 내가 필요하다고 막 주장할 게 아니고 필요하게 되는 상황,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서 상대가 납득을 하고 필요하겠구나 라는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장 현황이라든지 그 시장의 추이와 전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기술만 적용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값도 비싸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국산이 거의 없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근데 이 사회가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더 정확해져야 되고 더 튼튼해져야 되고 그리고 값도 낮춰야 된다. 많이 쓰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유. 값도 비싸고 덩어리도 크고 측정도 부정확하고 외제가 많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건 계속 쓸 것 같은데 이대로 둘 거냐. 국산이 필요하고 더 컴팩트해져야 되고 더 정확해져야 되고 값을 낮춰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개인이 자기 돈으로 개발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협력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쓰면 보는 사람들이 설득을 하겠죠. 보는 사람이 필요성에 대해서 납득하게 만드는 것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써놓은 걸 한번 볼까요? 자,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건 한 5년 전에 썼던 거예요.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음악 감상하는 쪽이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용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헤드폰이나 스피커 같은 경우는 너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산 제품이 없다. 그리고 헤드폰 관련된 시장 트렌드도 다변화되고 모바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근데 청소년들은 이어폰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귀 건강에 안 좋다. 그러니까 국산으로 좋은 이어폰을 만들어서 스마트폰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뭔가를 개발해보자. 그런데 그거를 한 개인이 자기 돈으로 하기에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준비하고 있는 기술,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에 해당하는 시장의 현황, 그리고 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벌어지게 될 전망 같은 것들을 쓰고 현재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한 다음에 그 문제점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방안들을 설명하면서 아, 이 기술 개발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은 독창성과 차별성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시거나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독창성이 차별성이고 차별성이 독창성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냥 딱 개념을 정해드릴게요. 독창성은 기존에는 없던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게 바로 독창성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요소하고 직결돼요. 차별성은 뭐냐? 기존에 있었다. 기존에 있던 거하고 내 거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뭐 기존에는 공냉식이었는데 나는 순냉식이다. 이런 게 이제 차별성인 거죠. 기존 제품 서비스와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표 같은 걸로 장단점을 분석해 주는 게 바로 차별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존 제품 대비해서 우수성, 우월성 같은 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독창성과 차별성은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는 독창성이나 차별성도 써야 되지만 내가 하고 있던 기존의 것과의 차별성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네가 지금까지 쭉 하던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 돈 받아가지고 앞에 만들었던 거 껍데기만 바꿔서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만들던 거는 이러이러한 건데 이번에 개발을 지원을 받으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알맹이도 바뀌고 소프트웨어도 바뀌고 다 바뀐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차별성과 독창성을 설명하는 게 남의 것하고 비교하는 것만 집중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다른 과제를 딴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상태라면 기존에 만들어서 팔고 있는 제품과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도 이 파트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시죠. 독창성은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고 남들은 안 가지고 있는 특징을 쓰는 거예요. 역시 글로만 쓰면은 쉽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림과 함께 넣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차별성은 표로 설명을 해줍니다. 내 것과 남의 것. 그리고 어떠한 특징 비교점 같은 것들을 넣어서 대조표로 작성해 주는 게 좋다. 다음은 이제 기술개발준비현황입니다. 기술개발준비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과제를 선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혹은 나는 그 기술을 개발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 를 설득해야 되는데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걸 설득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을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어떤 기술적인 기반에 대해서 신뢰하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이 파트가 기술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한 부분이죠. 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해 놓은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런 걸 했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한다. 가 돼야 되는 거지. 사실 다 만들어 놨는데요. 이번에 지원금 받으면은 좀 이렇게 금형 좀 하고 예쁘게 좀 다룹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야 될 게 상대방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거 뭐 다 해놨거든요. 기술은 이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이러면은 절대 안 돼요. 만들기만 하면 돼요는 창업 지원 받을 때는 하는 이야기고 R&D 지원 사업에서는 이제 만들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나 기술과 관련한 특허 기술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쓰려고 하는데 애시당초 이게 개념적으로 실험실 단계에서 구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험실 단계에서 그게 구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거 실험 테스트 같은 것들은 미리 해보면 훨씬 더 좋겠죠. 저는 실험 테스트 자료 같은 것도 들어가면 좋고 특허 기술을 분석한 것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언제 설립돼가지고 무슨 분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제품이 이런 게 나왔다 라는 걸 설명해 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자료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로사항을 적어주면 좋아요. 애로사항은 결론은 뻔하죠.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 더 높은 단계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보니 인력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와달라. 이런 내용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허 기술도 분석을 해봤고 우리 회사는 언제 생겨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어봤고 제품을 만드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로 이번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설비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원이 있으면은 이 사업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도와달라라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예 사업계획서 양식에 특허를 조사해 가지고 여기다 입력해라라고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어떻게 조회하느냐? 바로 특허 정보 사이트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키프리스인데요. 검색 엔진에 특허 정보넷 혹은 키프리스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가운데 이제 검색창이 있습니다. 특허를 검색하시려고 하면 왼쪽 탭에서 특허 실용 신안을 선택하시고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하십니다. 근데 키워드를 여러 단어가 들어가는 걸로
한 단어 쓰고 뛰고, 한 단어 쓰고 뛰고, 그래서 여러 단어가 들어가면 all 검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과 나온 것들 속에서 결과내 검색 버튼을 누르고 하나씩 좁혀나가. 그래서 이제 내 기술하고 정말 비슷한 분야에 어떤 특허들이 있는가를 추려내고 대략적으로 한 대여섯 개 정도를 선별해서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특허의 명칭과 출원인 그리고 출원 번호를 쓰고요. 그냥 이것만 띡 쓸 게 아니라 이러한 특허들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간략하게 분석을 하시고요. 그것이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이미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면 내가 출원한 특허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게 좋아요. 특허 출원 번호라든지 간략한 내용이나 대표들만 같은 걸 넣어서 이미 이 기술 개발을 위한 원천적인 지식 재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거를 적어주면 좋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연구개발 과제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새로 이러이러한 특허를 내고 싶다라는 지식재산권 계획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인데요. 이 부분은 뭐 개발 내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기껏 돈을 주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 기껏 개발했는데 이 기술이 딴 데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실 안전관리, 문 열어놓고 다니고 아무나 들어오고 그러고 뭐 컴퓨터 아무나 들고 나가도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R&D 산출, 뭐 연구 노트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나 못 가지고 간다. 이런 내용. 그리고 기술 및 인력 유출 대책. 우리 새로 채용된 연구개발 인력들 잘해주겠다. 그래서 이직 같은 거 생각 안 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물. 시제품이 1개가 나왔는데 2개가 나왔는데 이건 어디다 보관하겠다. 아무나 못 가져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보안 소프트웨어나 보안 관리 대장도 비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개발 다 되면 정부에서도 이제 거의 강제적으로 기술 임치 제도를 이용하게 해요. 임치 제도라는 게 뭐냐면 마치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면 저작권을 갖는 것처럼 특허와는 별도로 대중소상생재단에서 기술 임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DB에다가 그러니까 서버에다가 우리가 개발한 결과물을 집어넣어 놓으면 금고에 보관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것이다. 입증자료가 됩니다. 남들이 써놓은 걸 볼게요. 연구개발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개발물 산출물 관리에 대한 방안, 그리고 기술 및 인력 유출 방지 대책, 연구 결과물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대략적으로 한 페이지 정도의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술개발 내용입니다. 목표 및 내용, 이 항목인데요. 양식을 보면요, 되게 간단하게 써 있어요.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그리고 최종 목표, 그리고 개발 내용, 그리고 정량적 성능 지표. 그냥 딱 3가지만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양식이 짧으니까 그냥 한두 페이지 작성하고 다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기술개발 최종 목표를 쓰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장황하게 서술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하는 나도 막 쓰면서 헷갈려요. 주어하고 서술어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게 얘기가 빙빙 돌거든요. 최대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블록화해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뭐뭐를 위한 뭐뭐뭐 수준의 뭐뭐뭐 시스템 개발을 최종 목표로 잡고 그 중에 무슨 시스템 개발,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뭐뭐뭐뭐 모바일 서비스 구축. 그럼 크게 3개의 꼭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각각의 꼭지별로 이제 2-3줄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0줄에서 20줄. 그거를 이제 서술식으로 쓰지 말고 뭐뭐함, 뭐뭐뭐, 무슨 기기, 뭐뭐뭐 통신 방식, 채택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끝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블록화해라. 그리고 A, B, C 이런 형태. A는 또 A1, A2, A3 이런 식으로 각각 블록화해라라는 거고요. 이제 이 기술 개발이 끝나면
어떤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도 적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의 수준, 레벨, 스펙 같은 것도 명시해주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작동의 흐름,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구현 방식 같은 것도 간략하게 서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개발인지 아니면 최적화 형태의, 즉 완성품인지 부분품인지를 구별해 주는 게 좋아요. 나는 이거에 들어가는 요 모듈을 개발해서 이것이 차별화되게 하겠다라는 건데 잘못 이해하면 이거를 그냥 만들겠다고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라디에이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남이 봤을 때는 냉장고를 개발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개발할 수가 있는데 냉장고는 못 개발한다. 근데 상대방이 냉장고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이거 나중에 1억 5천 받아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냉장고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종 목표하고 개발 내용에 내가 무엇을 개발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시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A, B, C, D 이렇게 큰 블록을 적어주고요. 각각의 블록마다 그것들의 세부적인 기술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셔서 한눈에 보더라도 이 사람이 뭘 개발하겠다. 그리고 각각의 것들이 어떠한 결과물로 창출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써놓은 텍스트는 텍스트만으로서의 의미밖에 안 같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잘 개발되는지, 못 개발되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성능지표라는 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능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기부에서 이렇게 양식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목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는 전기라든지 전자, 기계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예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복합된 IoT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기반의 무슨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한 뭐뭐뭐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전기적인 성능보다는 뭐 정확도라든지 처리 속도라든지 그리고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능지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성능지표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판단 기준,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인시험기관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 시험 항목은 정량평가가 가능하게 작성을 해요. 정성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수치로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여기 넣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항목들을 보면요. 성능지표가 있고 단위가 있고 최종 개발 목표가 있고 그리고 기술 개발 전 수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 이런 걸 쓰게 돼 있거든요. 기술 개발 전 수준보다는 우리가 우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80%인데 우리가 75% 개발하면은 인정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지금 80%다. 그럼 나는 뭐 85%다. 90%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세계 최고 수준을 쓰게 돼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 95%다. 내가 85%를 하겠다. 그럼 너무 좀 떨어지지 않아요. 95%에 맞추거나 아니면 90% 이상 해서 가급적이면 향후 3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에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야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게 되는데요. 이것들의 합계가 100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더 중요하고 어떤 기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지를 퍼센트를 통해 가지고 기재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성능 지표별로 시료 정의와 시료의 개수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시료의 정의는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뭐 소프트웨어 한 번 개발하면 이게 100개일 수도 있고 10,00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일식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로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시제품 일식 혹은 2개 만들었다. 시제품 2식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료수는 그 시제품은 몇 개냐. 그러니까 하드웨어일 경우는 1개, 2개, 3개 의미가 있죠. 근데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몇 개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일식 쓰면 됩니다. 그리고 측정 방식은 각각의 것들마다 이제 측정 방식이 다르겠죠. 정확도를 재는 방식하고 속도를 재는 방식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 항목으로 공인시험 평가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찾아봐가지고 그 자료를 넣는 게 좋아요. 사례를 보시죠. 예. 각각의 주요 성능 지표를 쓰고 그것의 종전 기술, 그리고 세계 최고 기술, 그리고 어느 회사인지, 그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쓰고요. 그리고 시료의 정의, 개수, 그리고 측정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요,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실수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세계 최고 수준을 쓰는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짝대기 찍고 있고 세계 최초 그렇게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다. 만약에 아이폰 개발자 스티브 잡스가 중소기업청 과제를 쓴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없음 딱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탈락. 어떻게 써야겠어요? 스마트폰은 지금 처음 나왔지만 그냥 그 전에 피처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처폰이 가지고 있는 성능들을 쓰고 그 아래 가로 열고 삼성, 또 피처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능을 쓰고 가로 열고 노키아, 가로 닫고 이렇게라도 써야 됩니다.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저희가 뭐 세계에서 최초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제품 안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그거하고 저거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구현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제품은 결국 같은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것이 순행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공랭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바가 뭐야. 쓰기만 편하고 기능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값이 싸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종전에 이런 제품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그 제품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장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가장 많은 부분을 써야 되는 기술 개발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맨 앞장에서 기술 개요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무엇을 개발할지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방금 앞장에서 최종 목표 그리고 성능 지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개발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 동안, 연구개발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적어주는 게 바로 기술개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의 30% 이상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15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면 4, 5페이지는 기술개발 내용으로 써주는 게 좋다. 아무리 못해도 3페이지. 개발 목표로 정한 항목별로 써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 내용은 구체적인 개발 방법을 기재해 줘야 된다. 그런데 말로만 쓰면 이해가 역시 안 될 거니까 도표, 서식, 도면 같은 걸 삽입해서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너무 텍스트만 쓰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그 중에 A1, A2, A3. A1은 다시 1, 다시 2, 다시 3. 이런 식으로 상세화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과제일 경우에는 주관기관 혼자서 과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조금 큰 과제이거나 아니면 혼자서는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참여기업 혹은 위탁기관이라고 하는 대학, 연구소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각 주체별로 주관기관이 하는 내용과 참여기업이 하는 거 그리고 위탁기관이 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주관기관은 뭐를 한다. 참여기업은 뭐를 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 주관기관은 해야 할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분석을 해가지고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정의하는 거. 이거는 남한테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거는 주관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주관기관이 뭘 개발하고 뭘 개발하고 뭘 개발한다. 뭘 개발할 때는 무슨 방법, 무슨 방법, 무슨 방법. 미리 알아보니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던데 기존에는 이런 구성이었는데 우리는 이런 구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적용하려고 하는 프로세스, 기술은 이러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도표라든지 서식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주면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개발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업무 분장이에요. 만약에 주관기관 혼자서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냥
주관기관 한 칸만 쓰면 되죠. 하지만 한 칸 정도 더 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외주 용역 처리. 이 부분입니다. 주관기관 혼자서 돈을 다 쓴다라고 보면 다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겠죠. 뭐 이럴 때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 PCB 가공이라든지 껍데기, 목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주에서 할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는 내가 컴공과 나왔으니까 다 할 수 있다. 라고 치더라도 뭐 UI 그래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외주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나 목업 그리고 PCB 가공 이런 것들은 외주 개발에 준다라고 쓰는 게 낫겠죠. 어찌됐거나 주관기관 그리고 다른 참여기업 아니면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같은 위탁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그 내용들 각각이 맡아서 진행하게 될 기술개발 내용을 써주고요. 역시 기술개발 비중에는 합계가 100이 나오도록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이죠. 주관기관 혼자다. 그럼 주관기관과 외주 용역 처리하는 내용을 쓰고요. 만약에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그러면 주관기관의 역할, 참여기업의 역할,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의 위탁 연구기관이 하는 것, 그리고 외주로 나가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일정표예요. 개발 기간별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 시계열별로, 그래서 타임라인 방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시행하는가, 수행기관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연구 장비 보유 및 구입 현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구 과제가 선정이 돼서 돈을 받으면 그 중에서 얼마는 내가 장비 사는 데 쓰겠다. 근데 이 장비는 범용 장비도 아니고 실제로 이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측정이나 테스트 장비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여기에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장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개발 과제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범용성 장비.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작성된 사례를 보시죠. 1년짜리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2년짜리 이상일 경우는 똑같이 하나를 더 넣으면 되죠. 항목별로 써주고 수행기관이 어디인지를 옆에다가 써줍니다. 그리고 이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칸이 나눠져 있는 데서 이것이 해당하는 부분을 까만색 같은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요렇게 순차적으로 되는구나. 요렇게 순차적으로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요 내용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를 직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술 개발 내용하고 이 추진 일정에 써져 있는 이 타이틀들하고가 거의 비슷하게 매칭이 돼주면 훨씬 일관성도 있고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부분에서요. 나는 그냥 혼자서 집에서 노트북으로만 일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달랑 노트북 하나라도 써야 돼. 그런데 노트북 하나만 딱 써놓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 별로 개발 역량이라든지 신뢰감이 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도 써보는 겁니다. 아무렴 개발하고 관련된 게 왜 없겠어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내가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있더라도 모니터 품목 쓰고 본체 품목 쓰고 정 쓸 게 없으면 키보드라도 따로 쓰세요. 그리고 무선 마우스라도 쓰고 그리고 그냥 정 안 되면은 내 동생이 가지고 있는 스캐너라도 쓰고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면 누구 또 3D 프린터 있다면 그것도 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분야에 필요한 장비를 웬만큼은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넣으라는 거죠. 꼭 노트북만 넣을 게 아니라 그냥 내 핸드폰, 근데 모바일 앱이야. 내가 개발한 게. 그러면 핸드폰 기종도 쓰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패드도 쓰고 갤럭시 탭도 쓰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풍부한 내용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 과제는 크게 기술성과 사업성이라는 두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가 기술성에 관한 항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사업성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기술의 가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의 가치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시장의 가치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개발하면 기술적 우월성이 곧 매출로 이어진다. 라는 스토리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성 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있는 사업화 목표에 내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경상기술료를 내가 얼마나 내야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보시면 사업화 목표 부분에 경상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준들을 적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총 매출액, 예상 매출액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연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 그 매출이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를 써주는 거예요. 총 매출. 그러니까 지금 1억이다. 그럼 뭐 내년에 2억 5천,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에 4억 2천, 그 다음에 7억, 그 다음에 8억 이렇게 쓴다고 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준 자금을 가지고 내가 개발하게 될 그 기술을 적용한 매출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전체 매출이 3억인데 그중에 이 기술이 2억 5천이다. 이게 이제 신중하셔야 돼요. 전체 매출에서 이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으면 쟤네는 기껏 돈 받아가지고 개발했는데 별로 매출에 도움이 안 되네. 안 시켜보겠죠. 그런데 점유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럼 나중에 경상기술료 낼 때 엄청나게 부담돼요. 간단해요. 경상기술료를 중기부에서 돈 내라 라고 통지가 올 거예요. 근데 얼마를 내라고 하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전년도 총 매출액, 재무제표 보고 그리고 이 비율, 내가 써냈던 총 매출액에서 기술 개발 결과가 차지하는 비중, 이 점유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비율을 곱해요. 내가 3억 매출이 나왔고 점유 비율이 20%다. 간단하죠. 6천. 근데 6천 중에서 정부 지원 비율이 80%였으니까 68, 48, 4,800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달랑 1억 5천 받았는데 한 해에 4,800을 기술료로 낸다. 엄청 무리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점유 비율을 현실적으로 너무 낮지도 않게, 너무 높지도 않게 적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쓰는 데서 선정되고도 부대끼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매출이 많은 회사, 그러니까 연매출 10억이 넘는 회사, 그런 경우에는 점유 비율이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액이 10억 안 된다. 그러면은 점유 비율이 뭐 10%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매출이 지금 1, 2억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10% 이상 돼야죠. 왜냐하면 매출 자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5%에서 15% 사이이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되고 나서 곧바로 매출하고 연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첫 해에는 좀 기술 개발 결과물의 매출이 좀 적을 거고요. 한 2, 3년 지나면은 매출이 피크를 찍었다가 또 시장이라는 게 성숙 단계가 있잖아요. 3, 4년 지나면 다시 좀 내려온다. 이런 커브를 그리게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을 네가 무슨 근거로 작성했냐를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발 기술의 결과물, 그러니까 점유 비율을 적은 거에 대한 근거를 쓰게 되는데요. 이건 어차피 예상치니까 내가 무엇을 근거로 했다라는 걸 대략 적어주세요. 가장 믿을 만한 게 결국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해당하는 산업의 성장률 같은 걸 반영해가지고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비슷하죠?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회사 매출이 38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64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점유 비율을 막 10%, 20% 잡으면 한 해에 그냥 몇 억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점유 비율이 3%, 5%죠. 반면에 여기는 30억, 40억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품 매출은 4억, 5억이래요. 점유 비율이 10% 정도. 매출이 아예 1억, 2억 이 정도면은 10% 이상 잡아야 돼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뭐 이거 많이 썼다 그래서 뭐 부담돼가지고 정부에 그냥 왕창 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부에서 받은 돈의 20%, 5년간. 이게 이제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을 받았다. 그러면 3천만 원까지 기술료를 내면 그다음부터는 면제예요.
그러니까 뭐 1년 만에 3천을 냈다. 그러면 이제 2년 차부터는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금액 자체가 뭐 엄청나게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한 방에 내느냐 아니면 5년 동안 내느냐의 문제니까 이 점유 비율을 작성하는 거를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 당장 선정되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점유 비율을 75%막 이렇게 써버리면 처음에 1년 차, 2년 차 이럴 때 엄청나게 기술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화 계획이에요. 이제 마케팅 계획이죠. 사업화 계획은 딱 여기 써져 있어요. 제품화, 양산, 판로 개척. 이 세 가지 항목을 쓰면 됩니다. 제품화는 어떻게 상품이 될 것인지. 쉽게 말하면 B2B인지 B2C인지. 그리고 양산, 시장 판매할 것인지 주문 판매할 것인지. 이런 내가 개발한 것의 결과물을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 건가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서비스 출시 방식. 이거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한 카피당 얼마씩 받고 팔겠다. 아니면 커스터마이징 방식으로 해서 주문 개발을 하겠다. 한 세트에 얼마에 팔겠다. 아니면 이거 앱마켓에 등록해가지고 한 다운로드당 얼마를 받겠다. 아니면 무료 앱인데 광고비를 얼마나 받겠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산 계획. 제조 기반을 우리가 당장 뭐 스타트업인데 제조 기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공장이 없지만 어디에 있는 어떤 공장하고 제휴를 해서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시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스와트 분석이에요. 스와트 분석은 역시 내가 속하는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같은 걸 참고하셔서 산업 전반에 관한 스와트 분석하고 우리 회사에 대한 스와트 분석의 내용을 함께 담아가지고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로 개척 부분은 영업 전략과 홍보 마케팅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영업 전략은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누구한테 팔겠다. 수요처.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반도체 공정 장비를 만들었어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팔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한테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벤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도 뭐 1년에 몇천억 매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벤더사한테 이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팔겠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벤더사도 몇천억이니까 벤더사도 아니고 2차 벤더. 그 벤더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어느 정도 레벨의 회사한테 우리 물건을 팔겠다. 이렇게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팔려고 하는 시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 시장의 구성 같은 것들을 알아야지 그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의 1벤더들은 뭐가 있고 그 1벤더들에게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제공하는 2벤더들은 누구누구가 있다. 나는 2벤더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러이러한 기업들한테 내 물건을 팔겠다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요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업하겠다.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아니면 세미나를 하겠다. 아니면 DM을 만들어서 발송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쓰고. 만약에 이제 계약이 되면 어떻게 공급하겠다. 우리가 갖다 주겠다. 아니면은 뭐 거기에 와서 검주를 한 다음에 픽업해 가도록 하겠다. 아니면 뭐 준 다음에 돈을 받고 아니면은 돈을 받은 다음에 주겠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고. 홍보 마케팅에서는 이제 그 영업 전략을 위해서 벌어지는 이벤트들을 쓰면 되겠죠. 설명회, 세미나, 전시회, 그리고 온라인이나 소셜 마케팅 같은 것들 써주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제품화 계획, 양산 계획. 양산에서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리고 기반을 어떻게 확충하겠다. 판로 개척에서는 먼저 스와트 분석을 하고 판로 확보는 어떻게 하겠다. 수요처는 어디고 그 수요처들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 전략은 어떠하다라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상 매출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양식에서는 판매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앞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갈 때죠. 예상 판매처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단가라든지 연간 예상량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단가 얼마고 연간 몇 개를 팔면 그리고 이걸 한번 개발하면 5년간 혹은 10년간 팔 수 있다. 그랬을 때 총 매출이 나온다. 이건 이제 거의 이 제품의 전 주기의 매출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연매출이 한 5억 정도다.
근데 이 제품 10년간은 팔 수 있다. 그러면 5억 곱하기 10년, 50억이 합계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자체 판매, 그리고 딱 한 줄만 넣어버리면 이거 정말 신뢰 없겠죠. 만약에 내가 앱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더라도 앱도 iOS로 파는 것도 있고 안드로이드로 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유료 앱으로 가입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도 있고 광고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겠죠. 그런 항목들을 가급적이면 내가 자체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확보하는 방식을 구분해 가지고 3개, 4개, 5개 항목으로 나눠서 적어주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라면은 당연히 최종 소비자들을 적어주시면 좋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을 공급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를 적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에 후속 투자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향후 5년 동안 정부에서 이번에 뭐 1억이나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치고 그 뒤로는 어쩔 거냐. 이건 이제 다분히 추정이고 예상이니까 그냥 뭐 2년 후에는 1억, 3년 후에는 3억,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숙 단계니까 2억, 그 다음에는 투자 안 함.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 거를 사서 적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적고 몇 년간? 10년간. 그러면 총 얼마 쓰는 거죠. 후속 투자 계획은 쭉 쓰다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 돈을 안 쓰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역시 실제로 구입할 회사들 10년간 총 매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거의 없어지면서 내수, 해외 전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앱 서비스를 통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앱을 출시하면은 해외 시장인 거고 우리말로 출시하면은 내수 시장인 거죠. 어찌됐거나 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뭐가 됐든 간에 써줄 게 있다면 최대한 쓰십시오. 그리고 뭐 해외 전시회 아니면 뭐 하다못해 해외 여행 가가지고 내가 관련된 어떤 분야 그 회사 앞에서 그냥 기념사진 찍은 게 있으면 그런 거라도 넣은 게 좋아요. 전시회라든지 견학, 탐방 이런 거 사진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바이어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확보해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적고요. 이제 이것저것 써도 쓸 게 특별히 없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국제 전시회가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라도 찾아서 내가 뭐 무역협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산업협회의 지원을 통해서 혹은 뭐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그 전시회를 가겠다. 이런 내용이라도 써주십시오. 예를 들면 어디에서 열리는 무슨 산업 국제박람회 내년도 몇 월 달 개최 예정 그거를 뭐 어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참여하겠다. 혼자 참여하겠다. 아니면 2명이서 참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 뭔가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기술의 가치, 산업의 가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봤다면 요즘은 그 기술 그리고 기술이 상용화돼서 산업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합니다. 기승전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되더라도 고용 계획에서 나는 돈은 많이 벌 텐데 고용 계획은 없어. 이런 건 굉장히 네거티브다.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일단 개발 인력은 무조건 충원하겠다.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리고 종료가 되더라도 그 인력을 이러이러하게 유지하겠다. 즉 지금은 개발적으로 뽑는데 나중에는 유지관리 인력으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맨날 뻔한 일만 하지 않게 회사에서 그 사람의 역량을 성장시켜주겠다.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방안 같은 것도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신규 인력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를테면 회사에서는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직원들은 월급도 안 내려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 그런 겁니다. 우리 사주. 그리고 이제 고용 안정성을 위한 뭐 내일 채움 공제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 스탁 옵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미 그런 내용들을 쓰라라고 이제 간단하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뭐 내일 채움 공자라든지 일자리 안정자금, 스탁옵션, 우리사주 이런 것들을 향후에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해외 시장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랑 뭐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하겠다. 즉 혼자 나가기는 힘드니까 우리 거래처가 해외 나갈 때 묻어서 나가겠다. 동반 진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직접 영업하러 다니겠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활용하겠다. 내 돈 가지고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무역협회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중기청 이런 데에서 해외 진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고용 유지에서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청년 인력 몇 명을 채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채용을 한 다음에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뒤처지지 않게 교육이라든지 역량을 강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일 채용 공제, 스탁옵션, 우리사주, 경영성과급, 고용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회사가 좋은 성과가 있었을 때 그 성과를 우리 연구원들, 직원들하고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현재 인력은 이러이러한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직원을 훨씬 늘려가지고 운영을